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많이 정답을 보내주셨네요.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로봇 혹은 로보트 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8350님이 조만간 아파트 경비직도 이것으로 대체된다면 고령자는 어디 가서 일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라고 로봇 정답 맞춰주셨고요. 안신자님은 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무거운 거 들기가 두렵네요. 무거운 거 드는 이것도 로봇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0635님 오늘도 일하는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저희는 자율주행 버스가 지금 시범 운행 중인데 아직 영향은 적은 편이지만 저희 다음 세대에는 큰 부담이 될 듯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 로봇이 형태가 다 다르죠. 팔다리가 있어야만 로봇은 아니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로봇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 많이 이제 주제로 다뤘던 챗 GPT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도 로봇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훗날 우리를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경쟁도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2부 개미스쿨 시간인데요. 국내에서는 SG증권에서 비롯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여기가 파산이냐 매각이냐 아직도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휴장입니다만 이번 주에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도 있고요. 중요한 이슈들이 많아서 한번 또 다뤄보겠습니다.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도 오늘 이제 출근을 하시는. 네, 방송 때문에. 아, 방송 때문에?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연휴 때 주말에 하루씩 나오는데요. 그렇죠. 겸사겸사 나왔습니다. 벌써 거의 한 20년 이상 이렇게. 예. 애널리스트 분들이 항상 주말 혹은 연휴 마지막 날 하루씩 거의 다 출근을 하셔서 다음 한 주를 또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하시니까요. 미국의 물가 얘기부터 좀 해야 될 텐데요. 얼마 전에 미국의 PCE 물가 지수라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 이제 월말에 보통 발표가 되던데. 네. 근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CPI라는 게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PCE와 CPI라는 거. 네. 미국에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왜 다른 건지 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CPI나 PCE나 PCE는 개인 소비 지출인데요. 네. 이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물가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CPI와 PCE가 몇 가지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굳이 따지면 PCE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CPI는 소비자들이 직접 사는 자동차라든가 레스토랑 가서 식사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PCE는 소비자를 위해서 지출되는 모든 것들이 들어갑니다. 어떤 의미냐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 같은 거 내주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기본적으로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건강보험 같은 것도 들어가니까 PCE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융 투자자 입장에서는 CPI나 PCE가 아주 다른 개념은 아닌데 좀 이제 비슷한 걸 좀 PCE가 조금 이제 개념이 포괄된 항목들이 넓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CPI는 그 안에 들어가는 구성 항목은 대략 한 2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네. 2년 정도 보고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소비 패턴이 이쪽으로 많이 변했으니까 예를 들면은 외식의 가중치를 높인다. 2년에 한 번씩 조정하는데 PCE는 분기에 한 번씩 조정을 하고요. 자주. 네. 그리고 이제 CPI와 PC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 중에서 CPI는 주거비가 한 전체 CPI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한 43% 정도 차지하는데 PC는 주거비가 한 20%대니까 CPI는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많이 가중치가 높게 반영이 되고요. 헬스케어나 이런 것들은 앞서 제가 건강보험 같은 것도 PC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려서 그건 이제
PC가 더 그 가중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뭐가 답은 아닌데 이번 주에 미국 그 FOMC가 금리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목표로 삼고 있는 2%가 PCE 기준입니다. 네. 예, 좀 그 경직적인 핵심 PCE 기준 2%가 중앙은행이 목표치로 삼는 물가 안정의 목표치니까 어쨌든 최종적으로 중앙은행가들은 PCE를 보고 판단을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월 초쯤에 CPI 지수가 먼저 나오고 네. 월 말쯤에 PCE 지수가 나오는데 지난주였죠. 그 미국의 3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보면은 종합적으로 4.2%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전년 동월 대비. 이거 보니까 5%대에서 4% 초반까지 뚝 떨어졌네라고 네. 볼 수 있을 텐데 또 석유류, 네.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 보면 4.6%여서 네. 이거는 아직도 높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냉탕 온탕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크게 보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경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류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는 지금 이제 그 근원 물가 상승률이 4.6%인데 네. 여기서 쉽게 안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CPI도요. 우리가 3월 CPI가 이제 지난 4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월비 CPI는 5% 상승인데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5.6%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보다 이 그 농산물과 이 석유류를 제외한 게 더 높거든요. 이걸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 핵심 PCE 혹은 근원 CPI, 근원 PCE 하는데요. 요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삼겹살집 가서 이제 고기를 먹을 때 상추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상추는 이 작황이나 홍수 가지고 그러면 이게 막 두세 배 올라갑니다. 예. 근데 상추값이 두세 배 올라갔다 그래서 고깃집 사장님이 삼겹살 가격을 올리진 않죠. 예. 그거는 또 풍작이 되면 또 이제 떨어지니까. 예. 그래서 그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혹은 핵심 PCE는 삼겹살 가격입니다. 상추 가격이 아니고. 아하. 근데 삼겹살 가격은 1인당 15,000원에서 17,000원 되면 네. 이건 안 떨어집니다. 상추값은 왔다 갔다 하지만 굉장히 경직적인 함수거든요.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핵심 PC나 아니면은 핵심 CPI가 전체 그 물가 지수보다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경직적인 영역까지 많이 퍼져서 향후에 물가 하락의 속도가 굉장히 더딜 수 있다. 이런 점을 이제 시사하고 있습니다. 상추랑 삼겹살집 삼겹살 가격에 비유해 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확 네. 와닿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물가가 더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게 근원 물가 지수 4.6%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 근데 실제로 지난해 보면 빅스텝, 네.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놨지 않습니까? 네. 지금 5.0까지 가 있고 그런데도 물가를 못 잡고 있는 건지 네. 혹은 그만큼 올렸으니까 이렇게라도 물가를 떨어뜨려 놓은 건지 네. 이거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두 가지가 다 작용을 네.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너무 늦게 긴축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생겼을 때 연준이 긴축을 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에서부터 5.25%까지 한 2년 정도 금리를 올리면서 네.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이 싸웠는데 예. 지금은 금리 올리기 시작한 게 작년 3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초기에 꺾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를 일단 갖게 되면 네. 노동자들은 물가 올라가가지고 내 생활비가 실질 임금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임금 올려주세요라고 하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한 번 만들어지면 이걸 꺾기가 참 힘든데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연준이 뒤늦게 긴축에 접어들면서 상당히 어려운 싸움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잘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는 것은 제 생각에는 너무 뒤늦게 긴축과의 싸움에
접어든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멀리서부터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아왔어야 되는데 네. 너무 이제 신호등 가까이 가면서 급 브레이크를 밟아서 네. 제대로 좀 속도가 어떻게 보면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전쟁이라는 변수도 좀 있었고요. 네. 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단 기준으로 5.0%죠. 네. 이번 주에 있습니다. 5월 4일 아마 목요일 새벽쯤에 네. 우리 시장이 이제 내용이 전해질 텐데 0.25%포인트 이번에 인상해서 5.25가 될 거라는 게 지금 중론이죠. 그렇습니다. 뭐 압도적인 시장의 예상치가 이번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 쪽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일지 네. 혹여나 더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센터장님? 저는 일단은 연내에는 끝일 거라고 봅니다. 연내란 단서를 단 이유는요. 지금 미국의 은행들이 벌써 3개가 파산을 했고요. 네. 지금 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뭐 어떻게 될 거냐 논란이 많은데 이제 금융시장에서 경색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은행이 파산하고 금융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경색은 그 자체가 긴축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 돈이 잘 안 돌게 되고 신용 경색이 발생하게 되면 그 자체가 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긴축의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융 시스템에 경색이 나타나고 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미국의 14대 은행이니까 작은 은행이 아니거든요. 뭐 그런 정도의 은행들이 파산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일단 동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융 시스템의 경색이 나타나면 이건 중앙은행이 어쨌든 그 원인은 금리를 올려서 나타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건 내리건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는 민간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민간 은행에게 뭐 증권회사라든가 이런 쪽은 중앙은행과 거래를 하지 못하고요. 그 시중은행이 중앙은행과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뭐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이러면서 돈이 그 파급이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들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는 통화정책이 전파가 되는 그런 경로 자체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여기서 더 올리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미국의 물가지수 이런 것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혀서라기보다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금융 시스템의 교란이나 혼란을 생각을 하면 연준이 0.25%포인트 정도 금리 인상하고 뭔가 좀 상황을 지켜보겠다. 당장은 이제 금리 인상이 이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합당한 그런 판단이라고 봅니다. 5.25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또 이제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좋습니다. 근데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미국의 은행인데, 어휴, 여기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주가 보니까 하루에 44% 폭락을 했고, 네. 시간 외에 거래해서 거기에서 추가로 33%또 네. 폭락을 했고, 3월 초만 하더라도 한 110달러 정도였던 주가가 지금은 네. 2달러대. 이따라죠. 예. 와, 이게 뭐 그냥 퍼센테이지로 이거 따져보기도 네. 의미가 없을 정도인데 지금 여기를 그래서 파산을 시키는 거냐 아니면 어디 은행이 사가도록 매각을 시키는 거냐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저도 지금 계속 뉴스를 검색해 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 된 모양이에요. 네,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네요. 근데 시장은 예. 거의 뭐 파산 가능성을 좀 주가에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파산 가능성을. 왜냐하면 이제 이 기업이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뭐 그 파산의 절차를 밟게 되면 네. 은행에 돈 빌려준 채권자들 또 사실은 그 은행의 예금자들은 내가 은행에 돈을 빌려준 것과 똑같습니다. 아. 예, 예금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이 부채고요. 예. 예금자들은 돈을 빌려준 거거든요. 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25만 불까지는 예금자 보호를 받고 네. 또 일부는 또 지난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전부 예금 은행 미국의 연방 예금 보험공사가 또 보전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주주들은 한 푼도 못 받거든요. 아, 그렇죠. 주주들은 이제 재산 가치가 거의 제로가 되는데 이럴 때 나타나는 거는 이 주식의 절대 주가가 예. 거의 뭐 저가가 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1달러 밑으로 예. 이제 떨어졌고 또 비슷하게 그
어려움을 겪었던 스위스의 CS 같은 경우도 1유로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제 100불 하던 주가가 한 2달러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은 이 기업이 계속 기업으로 가기 힘든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파산 가능성을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 외신으로 주말까지 나온 걸로 보면 일단은 뭐 퍼스트 리퍼블릭은 그 기업 실체로 네. 지속 가능하진 않을 것 같고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파산 절차를 막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민간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이 오늘 뭐 이제 중국이나 대만이나 뭐 한국 같은 데는 쉬고 이 일본은 거래가 되는데요. 지금 이 시간 현재 일본이 한 0.8% 주가가 오르고 있고 네. 또 이 호주 주가, 호주 증시도 한 0.7%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뭐 리먼식의 아주 아주 통제 못할 리스크로 전이가 될 거다라고 하는 시각을 투자자들은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매각이 됐건 아니면은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일단 파산관제인으로 들어가서 청산 절차를 밟건 뭐 전체적으로는 좀 질서 있는 퇴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뭐 금융시장에서는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서 있는 퇴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또 주가에 다 반영이 되고 있을 테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까 일본 니케이 지수는 0.74%, 호주도 0.7% 정도 증시가 오르고 있네요. 오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메이데이 네. 근로자의 날로 휴장하는 나라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일본과 호주는 개장이 되어 있어서 보니까 증시는 뭐 양호하네요. 근데 이제 연준 측면에서도 이번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놓고 감독을 좀 부실하게 했다.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연준에서 하나의 보고서인데. 네, 네. 어떤 점에서 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걸까요? 연방준비제도가 그 은행에 대한 그 감독 권한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의 어떤 자성인데 일단은 그 제 생각엔 회계 제도의 문제 같은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그 SVB 뱅크 같은 그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그것을 금리 올라가면 손해를 보는 장기 채권에 아무런 해칭 수단도 없이 그냥 사놨는데 네. 이거를 또 이제 당장의 손익에 그 반영하지 않는 또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형태로 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네. 금리가 올라가도 그 손실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데 투자자들이 갑자기 그 예금 인출을 하다 보니까 네. 뭘 팔아서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장기 채권을 만기까지 들고 가게 되면은 실은 그냥 만기가 되면 그냥 원금과 이자를 미국 정부부터 받으면 되는데 뭔가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그걸 그 손해를 보고 팔게 되니까 바로 재무제표가 바로 나빠지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연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번에는 그 예금 인출의 속도가 너무 빨랐다. 그쵸. 우리가 뭐 폰뱅킹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요. 이게 저는 참 중요한 거는 폰뱅킹이 아니더라도 이 투자자들이 저 금융기관은 위험해라고 생각을 하면 그 판단이 옳건 그르건 그 금융기관은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그렇게 뭐라 해야 되나 좋은 글씨 쓰여지고 나면 네. 왜 그러냐 하면 은행업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는 금융업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주주들이 낸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가입자들, 그 금융 소비자들의 예금이나 맡긴 예탁금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합니다. 네. 이게 부채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상장 제조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 120조 정도가 되는데요. 네. 자기 자본은 뭐냐면 1,200조 원 정도가 되면 자기 자본 1,200조 원이고 1200조. 부채도 1,200조 원이 됩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자본은 사업을 하는데 주주들이 낸 돈입니다. 네. 주주들이 낸 돈 1,200조고 남에게 외부로 빌려온 돈이 1,200조니까 제조업체들은 주주들이 절반 정도 내 돈 내서 합니다. 네. 근데 그 금융업은 자기 자본이 400조 원인데요. 부채가 4,600조 원입니다. 이게 다 빚내서 하는 것이고요. 빚이라기보다는 은행의 경우는 은행 예금자들이 낸 예금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부채가 많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비즈니스고요. 또 이 자금을 운용할 때도 고객들에게는 단기로 예금을 받아서 운용하는 건 장기로 운용합니다.
은행 안에서 그래서 고객들이 한꺼번에 인출을 하게 되면 내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죠. 이게 무너져서 야 저기 돈 맡기면 내 돈 잘못하면 띄어먹히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인출을 하는 순간 뱅크런이 발생하는 순간 은행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이번에도 좀 여러 가지 그 전자통신 기기의 발달이나 뭐 이런 것 그 폰뱅킹의 발달 때문에 그런 과정이 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도 뭐 연준 인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규제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글로벌로 뭐 최소한 8%, 네. 한 10%는 돼야 적정하고 뭐 12%까지 있으면 좀 그래도 우량하고 하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을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원체 말씀하신 것처럼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네. 스마트폰으로 돈을 빠르게 빼나갈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건 더 아마 논의가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자기 자본 비율이 12%라고 하더라도 88%는 부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비즈니스 자체가 굉장히 부채가 많고 또 고객들이 한꺼번에 인출을 요구하면 돈을 내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평판의 유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은 미국의 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그렇고 미국의 어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네. 뭐 대출금이라든지 이런 노출도가 좀 컸었던 건데 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보면은 공실률도 좀 높아지고 있고 이쪽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지금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지표들이 되게 많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투자한 사모펀드에서 뭐 자금 인출이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업용 부동산은 앞으로 한 1, 2년 정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네. 이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구조가 대부분 투자해 놓고 투자자들에게 그 이자를 주죠. 이자는 뭘로 주냐 하면 거기서 나온 임대료를 받아서 줍니다. 네. 근데 지금 몇몇 상업용 부동산들은 이자 지급이 안 되는 그 우리나라 가입자들이 투자한 펀드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자가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들이 마지막에 해야 될 거는 만기가 됐을 때 이 상업용 부동산을 팔고 네. 그거를 이제 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또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뭐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상당수는 이자 지급의 문제보다 이건 어떻게 돌려서 할 수가 있는데 만기가 됐을 때가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아니면 팔아서 내줘야 되는데 안 팔리면 만기를 연장하거나 예. 아니면은 손실이 많이 났다 그러면 팔더라도 원금 못 돌려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기라는 게 다 뭐 흩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삐그덕거린다는 얘기가 나온 게 작년 가을부터인데 앞으로 이제 줄줄이 투자한 상품에 혹은 펀드에 만기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부터 좀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이게 그 사람들의 투자 심리라든가 여기 많이 흔들리는 그런 시장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보면 뭐 부동산 자체가 굉장히 망가지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만기가 돼도 아예 매각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괜찮은 거는 연장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빠져나오긴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아직 뭐 그런 단계가 아니고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이것을 그 매각함으로써 소위 엑시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상당수 투자는 만기 연장이나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만기 연장하려면 물론 이제 그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이제 가입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뭐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돈이 만기 연장을 위한 뭐 수익자 총회한다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저는 많이 듣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익자 총회라는 거는 거기에다 돈을 낸 사람들 다 모여서 아이고 우리 약속한 시간 내에 이거 돈 못 받을 것 같아요. 한 1년 더 연장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네. 모여서 머리를 맞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신 것 같네요. 이게 어찌됐든 간에 상업용 부동산도 뭐 이제 오피스, 사무실 아니면 뭐 공장, 물류창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일각에서는 반대로 리츠이죠.
미국 리츠에 투자할 때다. 네. 리츠는 일종의 이제 부동산을 하나의 펀드로 모아서 네. 저 상장을 시켜서 그걸 이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가격이 물론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역발상으로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미국 리츠를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서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우량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 때문에 떨어진 것들도 있을 테고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일부는 기회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리츠라고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뭉뚱그려서 본다 그러면 네. 여전히 저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우리가 해외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금융회사들이 많이 소비자들에게 팔았는데 이걸 우리가 듀 딜리전스라고 하죠. 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참 이제 꼭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좀 잘 알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라 그러면은 저는 뭐 투자의 대상이 잘 알고 내가 잘 알 수 있는 거라 그러면은 또 이렇게 어려울 때 틀림없이 기회가 되는 투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알민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환경이 좋아진다 그러면 대략 뭐 비슷한 거를 투자하더라도 비슷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뭐 리츠로 상업용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은 이제 좀 그런 어려움이 시작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조금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너무 리스크를 이제 과감하게 안고 리츠라든지. 네, 리츠 일반적으로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뭐 충분히 스터디가 돼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반영이 됐다 그러면 또 다른 거지만은 리츠 일반이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여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리츠 종류만 해도 뭐 셀 수 없이 많으니까 그것도 그 중에서도 우량한 것을 골라내야 되는데 다만 난이도가 더 높아졌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뉴욕 증시만 놓고 보면 지난주 주 후반에도 그렇고 시장이 그래도 조금 조정을 받으면 또 금방 만회를 해버리고 하거든요. 이거는 좀 시장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지요. 저는 정책에 대한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을 믿고 있다. 늘 뭐 금리 올리고 그랬을 때 부주의하게 포지션을 잡거나 부주의하게 자산 부채를 가지고 있는 이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거는 이제 나타납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전면적인 신용 경색으로 번지면서 일종의 이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 거대 금융기관이 네. 미국에서 제일 큰 은행이 파산했다. 그럼 이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 리스크가 되는 건데요. 그렇죠. 근데 군소 금융기관의 경우는 제 생각에는 충분히 뭐 이제 정부라든가 아니면 중앙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리스크가 전이되는 거는 좀 막게 되면 거기 투자한 사람들에겐 재난이지만은 이게 이제 전체적인 리스크로 전이가 되진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이것이 큰 금융기관으로 번지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기대의 또 이면에는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파산한 이후에 이제 글로벌하게 많은 경제 관료들이 큰 금융기관 파산하면 정말 큰일 난다. 네. 그 당시 미국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가장 크게 뒷걸음질을 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큰 금융기관들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해가지고 나름 금융규제를 좀 강하게 받았거든요. 네. 네.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높아지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터져 나오는 일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저는 산발적으로 계속 터져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상업용 부동산과 매개가 된 부실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마로 큰 금융기관으로 리스크가 전이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뭐 금융시장이 뭐 그것을 뭐 정확히 어떻게 뭐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번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기대가 조금은 분리가 돼서 이제 네.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근데 또 반대로 보면은 증시는 이제 불안을 먹고 자란다라는 말도 있고 또 리스크가 다 제거가 된 다음에는 또 비싸게 네. 사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럼요. 한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증시 자체 방향성이랄까? 글쎄요. 저는 뭐 작년도가 어려웠는데 예. 이게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전이가 되지 않는다면 네.
어느 정도는 이제 크게 보면 바닥을 친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주가 지수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건 알 수는 없고 저평가된 종목들을 지금 사면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실은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건 알 수는 없고 생각지도 않은 일이 늘 벌어질 수 있는 게 시장이지만은 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이제 내가 좋은 판단으로 주식을 샀는데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냥 폭풍우가 와서 내가 같이 휩쓸려 가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시스템 리스크죠. 네.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 한국의 코스피가 2000에서 940포인트까지 단기간에 50% 급락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코스피가 50% 급락할 정도로 한국 경제에 심각한 모순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국에서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글로벌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됐기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얼어붙었던 거죠. 네,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는 뭐 어떤 수를 써서라도 또 이제 시스템 리스크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관료들이 그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라고 보면 뭐 저평가된 주식들을 뭐 고르거나 자산들을 고르는 데는 한편으로는 지금은 또 기회가 되는 그런 권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부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또 궁금해하시는 달러 투자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는데 달러 가치가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인데 근데 거기다가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원화 가치는 근데 강세가 아니라 더 약세예요. 그렇죠. 네. 1,300원이 아니라 1,320원, 1,330원, 1,340원까지 가기도 했었고 원화는 왜 이렇게 조금 체력이 떨어졌을까요? 근데 일단 예. 달러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걸러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네. 이제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종합적인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와 좀 유사합니다. 네. 이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는 앞에 있는 대형주 100개를 합치면 종합주가 지수의 한 85%를 설명하거든요. 그렇죠. 대형주가 끌고 다니니까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 100개가 잘 움직이면 뒤에는 600개가 뭐 아무리 주가가 뭐 나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인데 네. 달러 인덱스도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큽니다. 제일 크죠. 근데 유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역성장을 할 거다 그러다 이제 조금 경제 전망치가 개선이 되면서 유로가 달러에 대해서 강한 게 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약한 걸로 귀결이 되고요. 항상 상대적이니까요. 그럼요. 네. 그럼 유로 다음으로 그 비중이 큰 게 일본 엔이거든요. 엔화. 그럼 엔화는 엔화도 약해요. 예. 그래서 보면 달러 인덱스 자체가 달러가 약하다라고 하는 거는 유로 강세에서 파생이 된 거고 엔이나 아니면 위안이나 타이완 달러나 한국 원화나 특히 동북아시아에 있는 통화가 대체로 약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한국 원화가 더 약한 건 맞아요. 그래서 한국 원화가 유독 약한 거는 제 생각에는 일단 뭐 경상수지 적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볼 때 뭐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상황은 주식 시장이나 이런 건 늘 바뀌지만 네. 그래도 한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한국 경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힘을 두 가지라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경상수지 흑자, 네.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건전한 정부의 재정수지 이 두 가지인데 우리나라가 한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상수지의 안정적인 흑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네. 적자 났다 흑자 났다 하다가 2014년부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순채권국이 됐습니다. 예. 이제 외부에서 돈을 빌린 것보다 빌려주는 게 더 많아진 나라가 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건물주처럼 따박따박 뭔가 이제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돼서 네. 웬만하면 경상수지는 적자가 안 나다가 네. 최근에는 경상수지가 뭐 계속해서 적자가 자주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구조적으로 뭐 한국의 그 외환 어떤 수지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근데 경상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제 생각에는 대중무역수지 적자라고 봅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다가 작년 봄부터 뭔가 중국에서 계속 적자가 쌓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한국이 경상수지가 건전했는데 그 중요한 축은 대외 순채권국이 됐고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달러를 벌어들이는 거였는데 혹시 이런 어떤 그 관계가 좀 바뀐 거 아닌가. 순채권국이 됐다는 건 뭐 바뀔 일이 없는 것이고요. 중국과의 교역에서의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경쟁력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경상수지, 재정수지 그리고 또 3월까지 우리나라 그 세입도 예상한 것보다 24조 원 덜 거쳤다고 하고 네. 그래서 약간 양쪽으로 다 걱정이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환율도 조금 진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한국은 경상수지가 빨리 좀 흑자기조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일단 또 4월 달은 외국인들에게 배당을 많이 주는 달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게 좀 환율이 좀 안정이 되려면 뭐 한 5, 6월 정도는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거 참 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데 네. 그 수출이 어려우니 환율도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국내 이슈 조금 더 봐서 최근에 보면 이른바 그 SG증권 사태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는 뭐 그냥 창구 네. 역할을 했던 것 같고 정밀하게 말하자면은 8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혹은 3년에 걸친 장기적인 주가 조작 네. 이게 사실은 본질일 텐데 최근에 뭐 피해자가 500명이니 800명이니 1000명을 넘었느니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게 과연 피해자이겠느냐 동조자다라는 지적들도 있고 레버리지, 비투, 인간의 탐욕 모든 게 사실은 조금 총망라된 사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번 일을 보시면서 센터장님은 좀 어떤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네, 저는 참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장기간이었고. 장기간이었고 또 이 회사들 하나하나 보면 비교적 괜찮은 회사들 맞아요. 예, 좀 누가 봐도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 있는 회사들이 많았는데 근데 저는 뭐 일반론으로 여기에 뭐 결부가 된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가진 뭐 책임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고 실은 이런 종목을 들고 있다 불똥을 맞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일 텐데요. 선의의 피해자들. 네. 근데 저는 시장이라는 거는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탈법일 수에 내가 걸릴 수도 있지만 시장 자체가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는 일종의 조울증 환자거든요. 그거는 예전 투자의 대가들도 그렇게 표현을 많이 벤자민 했죠. 그레이엄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한 것이고 예.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시세를 맞출 수 있다? 예.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네. 나는 저평가된 자산을 찾는 거는 나의 영역인데 근데 내가 저평가됐다고 해서 주가가 그 저평가를 해소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윳돈을 갖고 투자하라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공자님 말씀 같은 얘기지만 결국 저평가된 자산을 내가 샀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저평가를 알아줘야 제값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게 저는 뭐 최고의 선은 아니라고 봐요. 왜 사서 들고 있습니까? 사자마자 올라가면 되는데 다만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터 마켓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걸 내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더라도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시장이고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포지션을 잡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8개 종목이라는 게 1년 후, 2년 후에 또 미래는 모른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네. 근데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런 자산을 들고 있다 그러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주식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장점은 뭐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만기가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주식 투자가 가진 장점인데 뭐 신용을 쓰고 외상으로 주식을 사게 되면은 스스로 만기를 두고 하는 건데 그 중간에 벌어지는 일은 내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오만이라고 봐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더라도 견딜 수 있는 돈 이런 걸 가지고 해야 궁극적으로 전 승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판을 만들어 놓고 참고로 이제 뭐 미스터 마켓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놓고 이제 뭐 조울증 환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는 벤자민 그레이엄이 거의 한 60년 전, 70년 전에 했던 표현이라는 거. 뭐 그래서 위대한 능욕자다 이런 표현들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혹시나 이것도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번 달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갱신보증은 내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소액 생기비 대출 출시 한 달 만에 2만 3천여 명이 대출을 신청해 143억여 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액 생기비 대출의 이자는 연 15.9%입니다.
저축은행업계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과 연체율이 모두 5%를 넘기면서 자산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말 저축은행 업계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5.1%로 지난해 말보다 약 1.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이 전국 사찰 65곳에서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오늘 4일부터 폐지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자, 애프터 서비스 갑니다. 애프터 서비스. 곽지현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질문은요. 네, 청취자 김갑수님. 스팸 문자로 급등주 그리고 인기주를 받고 다음 날 보면 실제로 주식이 오르더라고요. 그럼 이 스팸 문자는 주가 조작단들이 보내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런 네. 문자 메시지 내일 아침에 한번 지켜보세요. 이 종목 분명히 오릅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 그 종목이 그 다음날 올라요. 네.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또 와요. 보셨죠? 저희의 실력을 보셨죠? 당장 가입하십시오.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이런 거 많거든요. 이거 솔직히 저도 할 수 있어요. 네. 다음날 오전에 갭상승 이른바 떠서 출발하는 거 저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그거예요. 3시 30분에 정규 시장이 마감하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기업들이 굵직한 공시를 장 마감 이후에 합니다. 그러면 시간외 거래라고 하는 6시까지 거래가 되는, 즉 거래량 별로 없이 일부만 사고 파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주가가 일부 반영이 됩니다. 시간의 상한가는 한 10% 정도거든요. 네. 거기에서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추려내서 그거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시간외에서 상한가 갔으니 그 다음날 아침에도 좀 강세로 출발할 수가 있겠죠. 네. 그거 가지고 자신들이 진짜 막 실력 있는 것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거 낚시 수법입니다. 그렇죠. 절대 속지 마십시오. 맞아요. 예. 일명 우리 낚이지 마시기 예. 바래요. 예. 자, 7910번님. 주가 조작에 피해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 구제책 있을까요? 투자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판단과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니까 그럼요. 행정적으로 뭘 구제해 주는 건 없습니다. 네. 다만 민사 소송까지 가서 받아낼 수는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의 책임자들이 연루된 사건이다. 그리고 그 기업이 파산하지 않고 남아있다 하면 긴 소송을 통해서 뭔가를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그게 아니라 외부 세력이, 이 회사는 가만히 있는데 외부 세력이 주가 조작을 한 것이고 그들이 뭐 그냥 형사처벌 받고 막 끝내려고 한다 이러면 사실상 이거를 받아낼 수가 없는 것도 네.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네. 주가 조작을 내가 알고 있다. 관련된 증거를 내가 입증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은 금감원에다 제보를 하십시오. 네. 그러면 포상금이 최대 20억 원입니다. 예전에 이게 1억이었는데 늘렸습니다. 그래서 20배나 네. 이번 사건을 아마 그 SG 사태 이거 제보하신 분은 포상금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1억 원을 실제로 포상금으로 받으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오, 예. 그래서 주가 조작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자, 8784번님은 근실한 회사들이 많던데요. 이때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지면은 매수해도, 그러니까 사도 될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막 무더기 하한가 맞은 종목들 중에서 그러니까 네. 주가 조작 때문에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펀더멘털과 센티멘털이 있는데 어려운 용어긴 합니다. 펀더멘털은 회사의 기초 체력, 즉 실적, 재무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센티멘털은 투자 심리, 외부 요인 이렇게 따져보시면 될 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가 조작에 연루된 회사들은 하나같이 실적이나 재무 상황이 괜찮은 회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부 세력들이 이걸 이용을 한 건데 지금은 펀더멘털은 아무리 괜찮아도 센티멘털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죠. 네. 근데 이거는 예측이 안 됩니다. 실적은 그나마 이 회사의 매출을 보고 이익률을 보고 예측을 할 수 있다지만 네. 인간의 심리, 시장의 그렇죠. 속성을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거 좀 섣불리 들어가는 거는 좀 너무 위험하다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보면은 하한가 풀리면서 막 급등락하거든요. 네. 이거 속된 말로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렸다. 네, 전화제일. 대한민국에 누가 단타 잘하나 막 몰려 들어간 막 전문가도 그렇고 뭐 초보자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서 그냥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 아유. 그렇습니다. 네. 예. 다음 자, 질문은요? 네. 다음은 청취자 이주순님. 정적 VI 발동.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뭔가요? VI라고 해서 아마 급등 혹은 급락하는 종목에 거래가 잠깐 멈추는 거 보셨을 멈춤, 거예요. 네. 그게 VI라고 해서 변동성
완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잠깐 멈춰 놓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를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마취총 맞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마취. 막 날뛰는 주가에다 마취총을 쏜 것처럼 맞아요. 2분 동안 잠깐 멈춰 놓는다는 거예요. 동시효과를 통해서. 이게 뭐냐면 정적 VI는 시가와 종가 혹은 종가와 시가 사이에 한 10% 이상 차이가 날 때. 네. 그리고 동적 VI는 직전에 체결된 것보다 한 2, 3% 이상 갑자기 후두둑 올라가거나 후두둑 떨어질 때 이걸 멈춰 놓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은 위험해지니까 잠깐 진정제를 놓는 거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잠시 멈춤이군요. 네. 자, 이어서 청취자 신승호님은 LPG 차량은 친환경 차인가요? 지금은 맞고 앞으로는 틀립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도 이제 LPG 차나 아니면 그 CNG라고 하는 압축 천연가스 버스 같은 것도 친환경 혜택을 받는데 네. 24년부터는 저공해차 분류책에서 빠집니다. 또 2025년 혹은 26년부터는 하이브리드 차량도 네. 저공해차 부류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전해지는군요. 혜택을 네. 앞으로는 전기차, 수소차에게만 주겠다. 이렇게 정부가 방향을 세운 거죠. 그렇군요. 다음 질문 바로 가야겠네. 네, 1332번님은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그 불이 초록불에 보행자가 없어도 멈추고 빨간불로 바뀌면 가야 되나요? 와. 네, 1332번님. 네. 진짜 헷갈리죠. 그렇죠. 박지현 리포터가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선은요. 그러니까 자, 우리 운전하실 때 그러니까 교차로 우회전 차량은요. 이 직진 방향의 그 신호가 빨간불이면요. 그냥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멈추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행자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우회전 횡단보도 앞에서는요. 아, 내가 무조건 멈춰야 되는구나. 속도계를 0으로 떨어뜨린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회전하면 안 된다는 빨간 신호등 네. 그리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파란 신호등일 네. 때 네. 맞습니다. 멈추라는 거죠. 네, 무조건 그리고요? 멈추세요. 네. 자, 그리고 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요, 이 전방 신호등이 녹색이라도요, 운전자는 언제나 일시정지하시고요, 이 보행자가 모두 통과한 뒤에 우회전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멈추자. 그냥 무조건 멈춰. 아이 모르겠다. 일단 멈추자. 네, 네. 이것도 요즘에 또 신고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가지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또 차에서 내리면 누구나 보행자입니다. 예, 곽지연 리포터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 일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 아마 출근하시면서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다행히 쉬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내일 9시 5분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고요. 성공 예감은 노동자 여러분도 자영업자 여러분도 사업자 여러분도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